한국의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5년 정비 사업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하지만 당초 기대와 달리 계약 기간과 규모가 크게 줄어들어 기대 이하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중소기업 10곳 중 9곳은 올 하반기 투자 계획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영 상황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부정적 인식 탓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평균 43.3세에 내 집을 처음 장만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신혼부부의 경우 집값의 43%가 빚이었습니다. 최근 코스닥 시장에서 차익 실현에 나서는 오너들 탓에 주가가 폭락하는 현상이 빈번합니다. 책임 경영은 뒷전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센뉴스플러스 잠시 후 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뉴스플러스 양한나입니다. 한국이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5년 정비 사업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바라카 원전 운영법인인 나와에너지는 한수원 한정 KPS 컨소시엄과 장기 정비 사업 계약을, 두산중공업과는 정비 사업 계약을 맺었습니다. 바라카 원전 정비 사업 계약은 한수원이 자체 기술로 건설한 한국형 원전 4기에 대해 유지 보수와 공장 정비를 수행하는 사업입니다. 이번 계약에 따라 한수원 한정 KPS 두산중공업은 바라카 원전 4개 호기의 정비 서비스를 주도적으로 담당합니다. 하지만 당초 기대와는 달리 계약 기간과 규모가 크게 줄었습니다. 당초 우리나라는 15년간 원전 정비 업무를 일괄 수주해 인력 파견은 물론 국산 설비를 도입해 최대 3조 원가량의 매출을 올릴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계약 결과 기간은 5년으로 줄었고 계약의 내용도 인력 파견 수준의 하도급 계약에 머물렀습니다. 계약 기간과 내용이 달라지면서 전체 수주액도 당초 전망치의 3분의 1 수준인 수천억 원에 그칠 전망입니다. 중소기업 10곳 중 9곳은 올 하반기 투자 확대 계획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하반기 경영 상황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부정적인 인식 탓입니다. 이보경 기자입니다. 중소기업의 86%는 올해 하반기 투자 확대나 신사업 진출 계획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중소기업 중앙회는 중소기업 500곳을 조사해 하반기 경영 전략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올해 하반기 투자 확대나 신사업 신기술 도입을 계획 중이라고 답한 중소기업의 비율은 전체의 13.6%에 불과했습니다. 투자나 신사업 진출 계획이 없는 86.4%는 올해 하반기 내실을 다지겠다고 답했거나 사업 축소 등 생존 우선 전략을 취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중소기업 중앙회는 하반기 경기 전망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이 같은 소극적인 경영 전략에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습니다. 실제로 이번 조사에서 응답 기업의 51.2%는 상반기 대비 하반기 경영 상황이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이는 호전될 것이라는 응답의 4배 이상 많았습니다. 하반기에 예상되는 주된 애로 요인으로는 내수 부진이라는 답이 68.4%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인건비 상승과 매출 감소, 업체당 과당 경쟁 등 순이었습니다. 또 향후 경영에 가장 큰 위협이 될 사안으로는 응답 기업의 51.6%가 최저임금 급등 영향으로 인한 위험을 꼽았습니다.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위험을 꼽은 비율도 38.4%에 달했습니다. 서울경제TV 이보경입니다.
최근 우리나라 사람들은 평균 43.3세에 내 집을 처음 장만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토연구원은 최근 4년 안에 생애 첫 집을 마련한 가구주의 평균 연령을 집계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1년 전 조사 결과보다 0.3세, 2년 전보다는 1.4세 높아진 겁니다. 어렵게 내 집을 마련했더라도 재원의 상당 부분은 대출에 의존했습니다. 집값의 평균 38%는 은행 등 금융기관 대출로 충당했고 특히 신혼부부의 경우 집값의 43%가 빚이었습니다. 젊을수록 빚 부담이 더 커져 청년 가구의 84%, 신혼 가구의 83%가 대출이 버겁다고 답했습니다. 최근 코스닥 시장에서 최대 주주의 매도로 인해 주가가 폭락하는 현상이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특정 이슈에 의해 급등한 주식을 고점에서 팔아치워 차익 실현에 나선 오너들에게 책임 경영은 뒷전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지난달 24일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들이 보유 주식 100만 주를 팔아치운 조강 ILI. 한 달이 지난 오늘 지금까지 거래 현황을 보면 최대 주주의 매도 날이 정확히 고점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임만수 대표이사의 지분 매도 공시가 나온 날 조강 ILI 주가는 하한가를 기록했고 계속되는 하락세에 열흘 만에 반토막이 났습니다. 소액 주주들은 사업해서 돈 벌 생각은 없느냐, 회사 차려놓고 주식 장사만 하느냐라는 비판을 일삼았습니다. 앞서 미세먼지 테마로 몸값이 뜨겁게 달아오른 위닉스 역시 창업주인 윤희종 회장이 40만 주를 매도해 약 105억 원의 차익 실현에 나선 뒤 주가는 내리막길을 걸었습니다. 이낙연 테마주를 엮이며 높은 신용거래 융자율과 함께 급등한 남선 알미늄도 우호연 회장의 고점 매도와 이후 하락세를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최대 주주가 주식을 담보로 대출받고 주가 하락 시 반대 매매 물량을 쏟아내 주가를 하락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대 주주 조재훈 대표이사가 주식 413만 주를 담보로 50억 원을 대출받아 133만 주를 반대 매매로 장내 매도한 포티스의 사례입니다. 이에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최대 주주가 팔면 고점이라는 불만 섞인 인식이 팽배한 상황입니다. 특히 경영에 참여하고 있는 최대 주주들은 회사의 내부 사정이 비교적 밝은 편이라고 볼 수가 있죠. 따라서 그런 경우에 대규모 매도가 일어났다면 주가가 고평가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시그널을 주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주가 폭락 이런 것들이 가능하게 되는 거죠. 이와는 반대로 시장 상황이 좋지 않을 때 책임 경영과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자사주를 사들이거나 손해를 감수하고 주식담보대출 상환을 위한 지분 매각에 나서는 대표들도 있습니다. 정몽준 KCC 회장과 이재혁 ELP 대표, 김동철 동훈 나나텍 대표 등이 대표적입니다. 서울경제TV 양한나입니다. 이달 중 나올 예정이었던 금융감독원의 키코 피해기업 재조사 결론이 지난주에 다음 달로 미뤄졌습니다. 금감원은 은행의 불안전 판매 책임을 물어 피해 금액 일부를 배상하도록 하는 중재안을 내놓을 계획인데요. 키코 사태가 발생한 지 10년이 넘은 현재 다시 주목받고 있는 이유를 알아보고 2019년 현재 피해 기업의 상황을 알아보겠습니다. 금융팀의 고현정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고 기자 우선 키코가 어떤 것인지 먼저 정리를 해주시죠. 네, 키코는 은행과 기업이 달러나 유로 등 특정 환율의 상한선과 하한선을 미리 정해놓고 그 구간 안에서 환율이 움직이는 경우에 미리 약정한 환율을 적용하는 파생 금융상품을 말하는데요. 만약에 이때 상한선을 넘어서게 되면 기업이 계약 금액의 2배를 사들여서 은행의 약정 환율로 다시 팔아야 하고 하한보다 떨어지게 되면 계약이 해지되는 상품입니다. 이와 같은 상한과 하한 조건이 붙은 복합 파생 상품을 낙인과 낙아웃의 약어를 붙여서 키코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 키코 사태로 인해서 큰 피해가 기업들에게 발생을 했고 그 피해가 아직까지도 진행 중이라고요. 네, 2008년 세계 금융위기 당시에 원화 환율이 치솟으면서 우리나라 수출 중소기업 1000여 개가 키코로 인한 피해를 입게 됐습니다. 이때 환차손에 대한 부담이 워낙에 컸기 때문에 당시 잘 나가던 강소기업 100
100여 개는 우리 시장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됐는데요. 이때 그 키코 피해기업 공동대책위원회에 따르면 피해 규모는 최소 20조 원을 상회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네, 그런데 이게 2005년에서 2008년 사이에 발생한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10년도 더 지난 지금에서까지도 이게 왜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까? 네, 그동안 이제 우리 사법부는 키코 판매가 은행과 기업 간의 정상적인 계약이었다면서 은행 측의 손을 들어준 바 있는데요. 하지만 이제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같은 경우에는 이 키코 판매가 불완전 판매였다는 점에 주목을 합니다. 즉 환율이 상한선을 넘어섰을 경우에 발생하는 환차손에 대한 위험성을 은행이 그 중소기업들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고 판단을 한 건데요. 실제로 2017년 말에 윤 원장이 금융행정혁신위원회 위원장으로 재직했을 당시에 검찰이 확인한 녹취록에 따르면 그 은행 딜러들이 키코 상품을 판 뒤에 직접 말한 녹취록이 나옵니다. 7만 7천 불을 먹었다, 왕건이 하나 건졌다 같은 이야기들을 나눈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에 사법부가 키코 상품 판매에 대해서 사기가 아니라고 판단을 했지만 윤석헌 원장은 금감원장으로 취임한 뒤에 이 키코 재조사를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이 키코 사태로 피해를 입은 기업들의 상황 지금 어떻습니까? 네, 키코 사태 이후에 회생을 위해서 10년 동안 지금 노력하고 있는 한 기업의 입장입니다. 들어보시죠. 지금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은행하고 이렇게 거래가 잘 되지 않기 때문에 뭐 신용이라든지 여신이라든지 그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수십 배가 더 어려운 상황이 된 거죠. 회사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대한민국에서 더 이상 이 기업을 하기 어려우니까 해외로 떠나야 되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피해 보상금도 보상금이지만 사실상 은행과 피해 기업 간의 그 관계 회복을 위해서 보다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그나마 저희가 회생을 했기 때문에 그나마 이렇게 목소리에서 낼 수 있지 않나. 뭐 요즘에 한일 옛날 그 전쟁에서 위안부들이 현재까지 살아 계시니까 그런 목소리를 낼 수가 있는 거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런 피해 기업에 대해서는 여신을 열어줘서 더욱더 뭐 수출에 있어서 뭐 어떤 뭐 다른 대외 신용도에 있어서 뒷받침을 해줄 수 있다는 그런. 네, 그리고 이번 사건이 금융당국 입장에 있어서도 특히 중요한 이유가 있다고요? 네, 그동안은 거의 모든 금융 분쟁에 있어서 사법부의 판단이 먼저 나온 뒤에 그걸 금융당국이 집행하는 수준의 조정에 그쳤다면 이번에는 금감원이 직접 키코의 그 잘잘못을 판단해서 배상 수준까지 권고하는 사실상 최초의 사례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에 민병두 의원도 지난 19일 금감원이 금융소비자들의 피해를 구제하려는 노력을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지지한다고 지원 사격에 나서기도 했는데요. 아울러 이게 금감원의 권고안이 그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이게 나온다고 해도 은행이 거부하면 그만이라서 이제 그런 부분까지도 이제 이 권고안이 최종 권고안이 무용지물이 되지 않도록 좀 더 꼼꼼히 신경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키코가 비록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더라도 이 금융 공동체와 정의의 관점에서 가치 조정에 나서보자는 취지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고현정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달 전국에서 집들이를 앞둔 아파트 물량이 이번 달보다 40% 감소한 2만 3천여 가구로 집계됐습니다. 부동산 정보서비스 직방에 따르면 7월 전국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은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12,000여 가구, 그 외 지방 11,000여 가구로 조사됐습니다. 이달 입주 물량과 비교하면 수도권에선 47.8%, 지방에선 28.6% 줄었습니다. 다음 달 입주 예정 물량 가운데 1,000가구 이상의 대단지가 공급될 지역은 인천 연수구, 경기 오산시, 강원 춘천시, 충북 청주시 등입니다. 주택연금 가입자의 담보주택이 재난과 붕괴, 폭발, 화재 등으로 없어져도 주택연금을 이어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가입주택이 멸실돼도 주택연금 계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규정을 개정했습니다. 이는 가입주택이 재난과 붕괴, 폭발, 화재 등으로 멸실되면 주택연금 계약을 해지할 수밖에 없었던 기존 규정을 보완한 겁니다. 앞으로는 주택이 멸실됐을 경우 가입자가 기존 주택연금 수령액을 그대로 받다가 이산 후 변경된 주택을 담보로 연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됩니다. 즉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거나 그 자리에 다시 주택을 짓는 경우 이어서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겁니다. 가입자가 원하면 기존 주택을 담보로 설정한 주택연금을 해지할 수도 있습니다. 주택연금 월 지급금은 신규 주택과 기존 주택의 가격 차이에 따라 조정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한국철도공사, 코레일유통이 제로페이 확산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에 따라 전국 213개 역사 내 975개 매장에서 제로페이 결제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이번 제로페이 결제 서비스가 적용되는 공공기관 가맹점들은 공공 분야에서의 제로페이 확산을 위해 일반 가맹점 수수료 1.2%보다 낮은 0.5%의 수수료를 적용받습니다. 중기부는 앞으로 제로페이 결제가 가능한 공공기관 이용시설을 확대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 아파트의 공시가격, 즉 정부가 책정한 부동산의 가치가 여전히 낮게 평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제정의 실천 시민연합은 서울 해화동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서울 표준지에 있는 25개 아파트 단지의 공시가격 시세 반영률이 65.3%를 나타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올해 시세 반영률보다 3.6%가량 낮은 겁니다. 표준지는 전국에 있는 모든 땅값의 기준이 되는 곳입니다. 경실련은 또 이들 아파트의 땅값과 공시지가 시세 반영률은 정부 발표치의 절반 수준인 33.7%에 머물렀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원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본부장은 국토부는 상세한 아파트 공시가격과 공시지가 산정 근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날씨를 경영에 이용하라. 그러면 최소한 10배 이상의 이익을 얻을 것이다. 세계기상기구의 공식적인 주장입니다. 많은 기업인들은 경영을 하면서 날씨의 요인은 지나치기 쉬운데요. 하지만 건설업이나 토목사업 등 예상보다 많은 업종들이 날씨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고 합니다. 오늘은 세계적인 토목사업이었던 파나마 운하의 건설과 날씨에 얽힌 경제 이야기 들려드리겠습니다. K웨더 방기성 예보센터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센터장님 우선 시청자분들 위해서 파나마 운하에 대한 설명해 주시죠. 파나마 운하는 북아메리카와 남아메리카를 연결하는 파나마 지역을 굴착을 해서 태평양과 대서양을 오갈 수 있도록 만든 운하입니다. 대서양 연안의 콜론에서 태평양 연안의 발버하까지 총 길이는 약 80km, 너비는 152m에서 넓은 곳은 304m인데요. 이 운하로 태평양과 대서양을 관통을 해서 이전까지 남아메리카를 우회하던 운항거리를 약 1만 5천 km 단축함으로써 해운업의 물류 대혁명을 불러왔죠. 수에즈 운하와 더불어 세계 양대 운하로 꼽히고요. 2016년에 운하를 확장해서 엄청난 물동량을 수송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해요. 네, 이 파나마 운하는 정말 해운 수송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로 혁명적인 그런 운하였네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원래 이 운하, 파나마 운하 건설 허락을 받은 사람은 프랑스 사람 레셉스였습니다. 레셉스는 누구도 성공하리라고 예상치 못한 수에즈 운하하고 대공사를 성공시켰던 영웅이었거든요. 그래서 누구나 레셉스가 파나마 운하를 성공적으로 개통시킬 것이라고 믿었죠. 그런데 수에즈 운하의 영웅인 레셉스가 10년의 작업 기간 동안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갔고요. 2만 2천 명의 인부들이 죽어갔습니다. 그러자 레셉스는 결국 손을 들었고요. 파나마 운하 공사권은 미국으로 넘어갔습니다. 네, 레셉스가 파나마 운하 건설을 실패한 원인이 무엇이었을까요? 날씨가 가장 큰 영향을 줬습니다. 이 파나마 지역은요, 레셉스가 성공했던 수에즈 운하와 가장 큰 차이가 날씨입니다.
수에즈는 사막기후의 영향을 받았지만 파나마 지역은 열대 우림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수에즈는 1년 동안 비가 내리는 날이 거의 없지만 파나마 지역은 연중 비가 많이 내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공사 기간 동안 수시로 홍수가 발생하고 산사태가 발생을 했죠. 근데 레셉스는 여기에 대한 방비를 거의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사하던 것들이 홍수로 다 떠내려가는 일이 번번했죠. 여기에 열대우림 기후는 열대 사막 기후와 달리 모기가 엄청 많습니다. 습도가 높고 기온이 높아서 개체수가 많다 보니까 일하는 인부들이 모기에 물려서 황열병으로 죽어갔죠. 또 수에즈 운하는 사막의 평은 15m만 파도 되는데 파나마 운하는 열대우림 150m를 파야 하는 공사였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레셉스가 포기를 하고 미국으로 파나마 운하 건설권이 넘어갔는데요. 미국은 날씨를 잘 활용했나요? 그렇습니다. 미국은 철저히 경제적으로 접근을 했어요. 가장 적은 비용을 들이고 대공사를 성공하기 위해서는 날씨를 적극적으로 이용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던 것이죠. 이들은 먼저 정확한 날씨 예보를 위해서 기상 관측 및 예보 인원을 대폭 늘렸고요. 또 호우가 미리 예측이 되면 미리미리 대비를 했습니다. 또 여기에 황열병을 가져오는 모기 방역을 위해서 대대적으로 방역반을 구성을 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홍수나 산사태, 황열병으로 인한 인부 사망이 발생하지 않게 되었고요. 또 이제 마지막으로 미국은 레셉스가 수에즈 운하를 만들 때 썼던 수평 운하 방식을 과감하게 버립니다. 태평양과 대서양의 바다 높이가 다르다는 것에 착안을 해서 호수 가무식 운하 방식을 채택한 건데요. 10년의 공사 끝에 1914년 미국은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파나마 운하를 발판으로 미국은 세계 경제의 주역으로 떠오르게 됩니다. 네, 오늘은 파나마 운하의 성패를 가린 날씨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센터장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김민주입니다. 오늘 전국이 30도 안팎의 기온을 보이며 서울과 경기도, 대구를 포함한 일부 경북과 강원도에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내일은 오늘보다 기온이 더 높겠습니다. 서울은 32도까지 오르겠고요. 그 밖의 지역도 1에서 2도가량 오르며 매우 덥겠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으로 공기질은 깨끗하겠습니다. 내일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대기 불안정으로 인해 남부 내륙 산간에는 오후 한때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들 지역에 계신 분들은 작은 우산을 하나 챙기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내일 우리나라는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구름만 조금 지나는 가운데 대부분 30도를 웃돌겠습니다. 수원과 춘천 33도, 서울과 대전은 32도가 되겠습니다. 동해안 지역도 구름만 지나는 가운데 기온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속초의 낮 기온 26도를 보이겠습니다. 남부지방 대기 불안정으로 내륙 산간 지역에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요. 광주와 전주의 낮 기온 30도로 매우 덥겠습니다. 모레까지 전해상에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어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발표되는 기상정보를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는 수요일과 토요일에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오겠고요. 30도를 웃돌던 서울의 기온은 잠시 주춤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기상정보였습니다. 센 뉴스 플러스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